이번 영상에서는 추상어와 보편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복습합니다.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 알랭 보스케. 네, 좀 많이 음미해 보세요. 시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의 탈출이다. 엘리어트, 토마스 전 엘리어트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엘리어트가 했던 말은 이건데요. 우리가 조금 달라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아주 멋지게 표현해놨죠. 오히려 해석을 더 잘해놨어요. 원래 이 말인데, Poetry is not a turning loose of emotion, but an escape from emotion. It is not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but an escape from personality. 라고 했는데요. 시란, poetry, 시란, turn loose, 무엇을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는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감정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but, not a but be,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워봤죠. 뭐뭇이 아니라 뭐뭐이다 할 때,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그것은 personality의 표현이 아니라 personality로부터의 탈출이다. personality.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개인적인 할 때 individual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개인 할 때 individual. 근데 individual이 형용사로는 개별적인 이런 느낌이에요. 개별적인 거. 네, 따로따로 분리된 개별적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은 personal입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personal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의 표현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라고 합니다. 네, 감정을 마구마구 쏟아내면, 감정을 마구마구 해방시키면 어떤 평가를 들어요? 감상에 빠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시는 인간의 가장 유쾌하고 완벽한 발화의 형식이다. 이 말도 이 원어보다 한국말이 더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알려진 명언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시는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발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더 멋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영어는 이거예요. 원래 매튜 아놀드가 한 말은 Poetry is simply the most delightful and perfect form of utterance that human words can reach. 자, poetry,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만큼이 인간의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이만큼을 수식합니다. simply가 최상급 앞에 있으면 단연코 해요. 그래서 단연코 가장 유쾌하고 완벽한 form of utterance, 발화의 형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영어로도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목차 봅니다. 시적 표현과 고정관념. 네, 시적 표현과 고정관념. 상투적 표현과 관습적 인식. 배운 대로 인식하면 상투적 표현 많이 쓰게 된다고 그랬죠. 외화성 언어와 피상적 인식. 네,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대상을 알게 되면 외화성 언어, 겉만 화려한 언어를 쓰게 된다라고 했었죠. 감정의 노출과 감정의 억제. 네. 논리적 언어와 통상적 언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어라고 그랬죠. 일상어. 논리적 언어. 네. 논리적 언어. 그리고 추상어와 보편어, 철학적 내용과 철학적 언어. 철학적 언어를 많이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현학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죠.
내 철학적 내용을 담게 되면 시에 깊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형식적 리듬. 네, 복습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논리적 언어는, 논리적 언어.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논리적 언어. 논리적 언어는 학문적 언어죠. 그러니까 논리적 언어는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정서를 온전히 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을 추구하는 시문학에서는 미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 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네. 왜 피해야 될까요? 네. 논리적 언어는 정보 전달의 기능이 주요한 설명문, 논설문, 비평문에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네.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 이런 걸 시에서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번 설명해 갖고 넘어가면 도로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관념어,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언어.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감각, 촉각, 지각, 시각, 청각 그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쌓인 지식이 있으면 그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관념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라는 거 도대체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산다는 게 뭔지를 오랜 좀 경험에 쌓여서 지식이 쌓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단어이죠.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죽음. 경험이라는 단어도 관념어죠.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경험이라는 게. 그런 단어들을 관념어라고 합니다. 추상어는 개념어랑 비슷한데 추상어가 뭘까요? 추상어 또는 개념어. 예를 들어서 추상어가 개념어에 속하죠. 개념어는 당연히 비슷한데 개념어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에요. 자, 봐요. 추상어는 뽑을 추자에 모양상자죠. 어떤 특수성을 다 뽑아내고, 그죠? 특수성을 뽑아내고, 어떤 보편성, 그러니까 공통점들을 모아서,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모감주나무, 희열이나무, 이 각각의 나무들은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 향기도 또 다르고, 또 심도 좀 길고, 또 느티나무, 그죠? 어떻게 생겼잖아요. 느티나무 설명하기 힘든데, 또 은행나무 열매도 열리고, 은행나무 열매 밟으면 냄새나고, 다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하고, 공통적인 것만 뽑으면 우리가 나무의 특성이 보이죠. 그것을 나무라고 개념화해요. 나무라는 개념이 대부분 할 때 대부분 개자에다 생각념자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딱 묶어서 표현하는 거 범주화하는 언어죠. 다시 한번요. 개괄적으로 어떤 생각 그것을 범주화하는 그런 언어가 개념어예요. 그러면 나무가 개념어죠. 추상어이기도 하고. 각각의 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의 특수성을 다 제거하고 나무라는 어떤 범주로 개념화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념어라고 하는데 또 특수성을 다 제거한 입장에서 보면 추상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상어와 보편어, 관념어를 사용했을 때, 관념어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네요. 관념어. 네, 관념어가 어떤 걸까? 네, 여기서는 이제 관념어라고 했는데, 그냥 추상어, 보편어, 개념어, 관념어를 비슷하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 전에 했던 거죠. 공간 가득한 소리와 문자들이 가로가 되고 세로가 되어 틈을 채운다. 이제 공간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관념어를, 추상어, 관념어, 개념어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봐요. 이렇게 공간 가득한 소리와 문자들이 가로가 되고 세로가 되어 틈을 채운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시에서 묘사를 하죠. 묘사. 이것도 다 묘사죠. 묘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묘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묘사를 하는 목적은 시인이 보고 느낀 것을, 또는 체험하고 느낀 것을, 감각한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가 시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독자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시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간에 소리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써봐요. 공간에 소리가 가득하다. 그러면 어떤 공간이고 어떤 소리인지 독자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버스 안일 수도 있고 방 안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고 광장일 수도 있고 밀실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냥 공간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버스 안, 광장, 하늘, 우주 이런 것들은 다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수성. 그런데 그 특수성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공간이라고 개념화해 버렸어요. 네, 이렇게 개념화했어요. 공간으로 범주화하고. 예, 개괄적으로 딱 묶어서 쓰는 말을 개괄하면은 전체를 묶는다 이런 뜻이죠. 묶는다. 괄자가 묶을 괄자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단어로 싹 묶어서 표현해 버리면, 네, 이것이 이제 개념어가 되는데, 표현해 버리면 알 수가 없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가 새 소리일 수도 있고 기차 소리일 수도 있고 개구리 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시인이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독자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독자와 작가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가지에 참새 소리가 가득하다 이래봐요. 그러면 우리는 시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독자가. 또 시인이 어떤 나무를 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구체화돼서. 그래서 구체적 또는 구상적 언어를 쓰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시인이 보고 들은 것을 독자도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되죠. 또는 시인이 보고 느낀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라고 하면은 바로 시인이 보고 느낀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게 하는 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가 좋은 시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관념어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가로, 공간, 같은 언어의 관념적인 면에 경험적, 구체적 삶의 측면이 배제되므로 느낌이 없는 시, 공감할 수 없는 시가 된다. 그러면 좋은 시가 아니죠.
이 부분. 경험적 구체적 삶의 측면이 배제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인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이 다 배제돼 버리니까 독자가 공감할 수 없는 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간은 개념적 의미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간이 우주인지 광장인지 밀실인지 또는 뭐 감나무인지 뭐 알 수가 없죠. 그 감나무 잎사귀도 공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은 개념적 의미만 전달하기 때문에 즉 전체를 범주화한 공간이라고 범주화된 또는 개괄적으로 범주화된 의미만 전달하기 때문에 시인이 체험한 구체적인 정황, 아까 그 표현을 하자면 감나무를 본 거죠. 정황을 알 수가 없다. 소리와 문자도 개념만 있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예요? 추상적 개념이죠. 그냥 뭐 공간이라고 추상적 개념만 있고 개념에 생명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황이나 시인의 체험을 드러내는 정서적 태도는 없다. 그래서 공감할 수 없는 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 하나 봅니다. 아래 시의 언어상의 특징은 언어상 특징이 뭔지 봐요. 이렇게 언어상 특징. 우리 지금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했어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언어상의 특징이 뭔가 한번 보세요. 네, 목마른 잠깐만요. 이거 넘어가 버렸네. 제목이 버려진 병, 이하석 시인의 시입니다. 자, 봐요. 목마른 코카콜라 빈 병, 땅에 꽂힌 채 풀과 함께 기울어져 있다. 먼지와 새조각들에 스치며 이지러진 알파벳 흙 속에 감추며 다시 한번요. 이지러진 알파벳 흙 속에 감추며 바람 빈병 스쳐갈 때 병 속에 들려오는 소리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할 말 중얼거리며 휘파람처럼 풀들의 귀를 간지리며 풀들 흘리는 땀으로 후줄그레한 들판에 바람도 코카콜라 병 근처에서 목이 마르고 네, 한번 다시 읽어요. 제가 이 시가 그 생략법을 많이 써서 네,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자 봐요. 버려진 병, 이 하석, 목마른 코카콜라 빈병, 땅에 꽂힌 채 풀과 함께 기울어져 있다. 먼지와 새조각들에 스치며 이지러진 알파벳 흙 속에 감추며 바람, 빈 병 스쳐갈 때 병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할 말 중얼거리며 휘파람처럼 풀들의 귀를 간지리며 풀들 흘리는 땀으로 후줄거리한 들판에 바람도 코카콜라 병 근처에서는 목이 마르고 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선 빨간 거 먼저 할게요. 이 후줄그레한이 아니고 후줄근하다니까 후줄근한이 맞습니다. 후줄근한 이렇게. 근데 이제 시니까 어떤 지역 언어를 쓴 것 같아요. 후줄그레한 이렇게 불구스름한 하듯이 후줄근한을 후줄그레한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또 간질이면도 간질간질하다이니까 간질이며 이게 맞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데 이 시 어떤 느낌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쓴 것 같아요. 네, 간질간질하다니까 간질까지는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질이며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봤는데, 네, 쇳조각 할 때 이 발음이 쪼로 발음되잖아요. 쇳조각 발음되는 게 아니라 쇳조각 이렇게. 예, 이런 어떤 된 소리가 나면 여기도 이렇게 그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쇳조각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려진 병. 우리가 그냥 병 하면 이것도 뭐 관념어, 개념어겠죠. 관념어가 아니라 개념어인데 버려진 하면서 이렇게 좀 구체어로 바뀌어요. 버려진 병. 네, 여기 가면 더 그렇습니다. 언어적 특징 봐요. 언어상의 특징. 그냥 병 하면은 네, 이것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죠. 그런데 빈병 하면 조금 또 구체화되죠. 특수화되고 구체화되어 네, 어떤 특수성을 띠게 돼요. 구체화되고 거기다 코카콜라 빈병 더 우리가 병 했으면 시인이 어떤 병을 받는지 독자가 공감할 수가 없을 텐데 코카콜라 빈병 하면 독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시인이 본 병이 어떤 병인지. 네, 이거 딱 보면 부시민이라는 영화 생각납니다. 또 땅에 꽂힌 채 풀과 함께 기울어져 있다. 대단히 구체적이죠. 코카콜라 빈병도 구체적인데 또 어때요? 땅에 꽂혀 있다는 사실까지 특수화되어 있죠. 아주 특수화가 되어 있어요. 풀과 함께 또 뭐였어요? 기울어지기까지 한 병입니다. 네, 몇 번을 특수화되었는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 땅도 마찬가지죠. 그냥 땅 하면은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병이 꽂혀 있고, 풀도 나 있고, 또 병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구체적인 땅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개념어를 쓸 때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주 개념어라고 해서 계속 개념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특수성을 부여해서 특수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먼지와 쇳조각들, 먼지도 아주 구체적인 언어고 쇳조각도 아주 구체적인 언어죠. 쇳조각들에 스치며 이지러진 알파벳 흙 속으로 감추며 만약 이게 문자라고 했으면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알 수가 없죠. 독자는 그죠? 시인이 도대체 어느 나라 문자를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자는 개념어니까 그죠? 여러 특수성을 띤 문자들이 있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뭐 막 있는데 그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한국어, 일본어, 불어, 뭐 아랍어 이런 것들을 문자로 개념화시키죠. 개념화. 문자라는 말로 개괄적으로 싹 묶어요. 네, 그런 것을 개념화라고 합니다. 문자는 개념어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네, 구체어가 되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문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시인이 어떤 문자를 봤는지 독자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이지러졌대요. 그냥 알파벳도 구체적인 언어인데, 그죠? 알파벳도 구체적이는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이지러진 알파벳이에요. 네,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이지러진 알파벳이고 흙 속에 감추며 바람 빈병 스쳐갈 때 병은 이제 좀 추상어이고 개념어인데 빈병이라고 이렇게 특수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구체화시키고 스쳐갈 때 병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도 그냥 소리하면 시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뭐 바위 깨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죠? 그러면 또 뭐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새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눈포범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임팔라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소리로 만들어줍니다. 병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 또 바람이 빈병 스쳐갈 때
병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 이 시는 특징이 한 번에 구체화시키고 특수화시킨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특수화시키니까 독자는 시인이 정확히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독자가. 네, 이런 시를 공감이 대단히 잘 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감이 잘 되는 시가 뭐예요? 좋은 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할 말 중얼거리며, 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말이래요. 이렇게 구체하고 있습니다. 중얼거리는데요. 휘파람처럼 풀들의 귀 간지리며, 네, 휘파람처럼 바람 소리가 병에서 나는 소리가 휘파람 소리 같이 나는데 풀들이 귀를 간지러워한대요. 네. 풀들 흘리는 땀으로 후줄그레한 바람도 코카콜라 병 근처, 코카콜라 병 근처에서 목이 마르고 라고 표현합니다. 네. 후줄근하다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왜 물에 빠진 생쥐 같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어디 비 오는 날에 나갔다 오면 물에 빠진 생쥐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흠뻑 젖어서 그 볼품없는 상태, 그것을 후줄근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시의 언어상 특징이 뭐예요? 언어상 특징? 관념어, 개념어, 추상어가 거의 없다는 것. 네. 그죠? 거의 없죠. 지금 없죠. 왜냐하면 관념어, 개념어라 해도 다 특수화 시켰기 때문에 개념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관념어, 네, 관념어, 개념어, 추상어 등을 불가피하게, 네, 사용해야만 할 때는, 네, 어떻게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이야기를 해야만 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고래 이야기 해야겠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네. 그럴 때는 관념어, 개념어, 추상어를, 네, 이거 마찬가지 성격으로 봐주세요. 예, 거의 같은 말이니까 관념어만 조금 다르고 거의 같은 말이죠. 관념어도 거의 비슷하죠, 느낌이. 아무튼 구체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어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의인화하거나 코카콜라 빈병처럼 구체화하면 돼요. 이렇게 병 하면은 개념어, 추상어인데 코카콜라 빈병 하면 구체화된 거죠. 네, 구체화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핍진성이란 단어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핍진성. 네, 진실에 대단히 가까운 성질인데, 그러니까 실제성이에요, 핍진성은. 네, 사실에 가까운, 좀 그럴듯, 꼭 사실 같은 것, 그것을 핍진성이라고 합니다. 체험의 정서가 살아난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인이 보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독자도 보고 느끼게 된다. 그게 바로 핍진성, 또 실제성, 체험의 정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어와 일반어 좀 봐요. 일반어. 여기서 이게 일상어가 아니고 일반어입니다. 일상어하고 일반어 구별하셔야 돼요. 일상어는 우리가 일상적인 늘 사용하는 언어인데 일반어는 이게 반자가 가지반자입니다. 가지반자. 그러니까 특수어 하면은 네, 다른 것, 특별히 다른 언어, 즉 특수어, 네, 특수어, 네, 특별히 단어를 특수어라고 해요. 이 개념 정말로 잘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네,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려면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특별히 다를 숫자입니다. 이게 특수어 다를 숫자. 네.
살바른 뼈 알자에다 붉을 주자 쓰면은 다를 숫자예요. 일반어 가지반자인데 한 가지로 간주하는 언어를 일반어라고 해요. 한 가지로 간주하는 언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수어는 개체화된, 즉 개체화된 하위 종류의 단어라고 했는데, 네,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개체화됐대요. 나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 하면은 상수리 나무, 뭐 도토리, 또 소나무, 은행나무 이러듯이 개체화되죠. 이렇게. 네, 그것을 개체화된 하위 종류의 단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어,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반자니까, 네, 이게 가지반자예요. 가지반자. 요 밑에다 그릇명자 넣으면은 소반반자 되죠. 일반어는 한 가지라고 딱 묶어주는 상위어를 일반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밑에 나옵니다. 일괄하다 이 말은 하나로 묶은다 이런 말이죠. 예, 한 가지라고 일괄한 상위 종류의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어니 일반어니 이 말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해봐요. 나무가 그냥 참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나무, 나무가 참나무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일반어죠. 좀 개념어고 추상어고. 그런데 식물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구체어죠. 이렇게 특수어고 구체어입니다. 생물 입장에서 보면 식물도 구체어죠. 네, 그러니까 특수어니 일반어니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했는데 또 참나무도 나무에 비해서는 특수어고 개체화된 하위 단어인데 참나무 입장에서는 참나무 뭐 있어요? 떡갈나무, 신갈나무, 가참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네, 제가 운영하는 그 식물 유튜브 식물 읽어주는 시인 들어가시면 네, 도토리 육형제 하고 치시면 이거 나와요. 네, 참나무 종류, 도토리나무 종류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떡갈나무, 신갈나무는 아주 잎사귀가 크고요. 갈참나무, 졸참나무 생김새는 비슷한데 졸참나무가 잎사귀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결각이라고 그래요. 나무 끝에 톱니처럼 생기는 거, 그 결각이 좀 뚜렷한 나무가 갈참나무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게 졸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는 참나무 껍질이 대단히 두꺼워요. 대단히 두꺼워서 강원도에서는 지붕을 덮기도 합니다. 네. 상수리나무는 잎이 길쭉길쭉하고 밤나무 이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상수리나무는 침이 없어요. 근데 수라상에 올라가는 도토리 묵 만드는 저기래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도토리로 묵을 만들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가장 특수화되고, 특수어죠. 이게 가장 특수어고, 이게 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어가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특수어가 되잖아요. 그죠? 병도 일반어죠. 일반어, 병. 만약에 그냥 병 입장에서 보면 일반어인데, 코카콜라 병 하면은, 네, 약간 특수어가 되죠. 그런데 코카콜라 빈 병 그러면 더 특수어가 되고, 코카콜라 빈 병 입장에서 보면 코카콜라 병도 일반어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어니 일반어니 꼭 구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인이 나무를 봤다 하면 뭘 봤는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예? 그런데 시인이 참나무를 봤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시인이 떡갈나무를 봤다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독자가 떡갈나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인이 식물을 봤다 이러면 도대체 풀을 봤는지 은행나무를 봤는지 나무를 봤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특수어, 구체적인 언어를 말해요. 개체화된 두체적인 언어를 쓰세요 하는 겁니다. 네,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시에서 추상어보다는 구체어를, 일반어보다는 특수어를 사용한다. 왜 그럴까요? 네, 아까 그 개념이죠. 구체어와 특수어가 표현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살려주는 개념적 의미, 지시적 의미, 감정적 의미, 연상적 의미, 주제적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어나 특수어는 구체어, 특수어는 추상어나 일반어보다 어떤 뭐 감각적 경험을 더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좀 설명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구체어나 특수어는 다시 한번 이걸로 볼까요? 이런 구체어나 특수어는 이런 구체어나 특수어는 이쪽에 있는 일반어나 개념어보다 추상어나 일반어보다 그러니까 시인이 감각하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독자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어, 구체어와 특수어를 더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요약합니다. 여기 있었구나. 구체어나 특수어는 마치 그 명언처럼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구체어나 특수어는 추상어나 일반어보다 감각적 경험을 더 생생하게 드러낸다. 즉, 시인이 보고 느낀 것을 독자도 더 생생하게 보고 느끼게 한다. 그래서 특수어, 구체어나 특수어를 더 쓰라고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상어와 보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네, 다음 영상에서는 철학적 내용과 철학적 언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